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남규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실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키울 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아동 또 뭐 장애 아동도 있고 그냥 아이들 다 키우는 부모들이나 또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거의 한 40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이제 문제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이 되거나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또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임상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사실은 많은 해결을 봤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론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우리 아이 이런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사실은 부모님들이 해결책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임상도 했지만 저도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도 굉장히 일하면서 되게 이제 부모 요즘은 다 일하잖아요. 일하는 특히 여성들 얼마나 양육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를 실제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 그걸로써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그 부모 양육 스트레스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누구든지 다 좋은 엄마 되고 싶죠.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녀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워서 얘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울까 하는 거는 우리 모두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 예, 여기는 얼음이 둥둥 떠가고 있는 이 얼음 위에 있는 이 새끼를 구하는 곰이죠. 이 곰이 드디어 새끼와 같이 있는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이게 이제 특별히 우리가 되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애착에 관한 그림들이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사실은 이런 밑바닥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막 뭐가 애가 말 안 듣고 이래서 짜증나고 화를 내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의 이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양육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처음에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야. 요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건 뭔가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인 부모 양육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 중에 양육, 페어렌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있어요. 이건 심하다, 뭐 약하다, 이 정도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그 검사지가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페어렌팅 스트레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내 양육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고 어느 수준에 있고 내가 현재 이 문제를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내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죠. 요새 뭐 검사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면 전문가도 도움되고 부모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하게 한 10문항 정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전반적인 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스트레스 이완이라고 하는 오토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독일 의사가 1890 몇 년에 그 고하는 방법인데 그게 사실 한 10분 정도 실습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명상은 뭐 MBSR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로마 세라피. 아마 여기 그 참여하시면서 그 오일, 아로마 오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센터에서 준비한 아로마 오일을 받아 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로마 세라피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향기 치료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요것도 상당히 이완에 좋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Q&A 네,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타임지에 나온 스트레스. 자, 이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일에서도 많고 뭐 쌓였어.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어.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럼 스트레스라는 말은 누가 처음 시작했냐? 지금 이제 한스 세일리라고 하는 1930년대에 스트레스는 뭐냐? 뭐가 우리가 새로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극이죠. 그런 자극이 내가 난 이거 안 받을 거야. 스트레스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차버려야지. 해도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 없이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난다,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굉장히 어디서 불이 나는 걸 봤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난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무언가 요거 좀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 변화, 그거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이 있죠. 뭐 땀이 막 난다거나 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게 스트레스 반응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호랑이가 나왔어. 호랑이를 딱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호랑이한테 도전하실 분이 있으세요? 도전하거나 도주하죠.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아니면 도전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런 반응은 뇌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스트레스 반응은. 그래서 대뇌 피질로 들어가서 바로 시상하부로 들어가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교감신경은 굉장히 불안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이 났어. 자기가 사는 집에. 근데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피아노가 있었어. 그래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극한의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신체의 변화는 아주 생존 전략에 익숙한 생존 전략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예요? 혈압 올라가죠. 심박수 증가하죠. 동공 확대되잖아요. 우리 어때? 놀란다 그러면 눈이 똥뿌려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동공이 확대되죠. 근육이 딱 긴장해. 내가 지금 호랑이를 딱 만났어. 마음은 뛰고 싶어지는데 뛰어지질 않아. 그대로 서 있어. 긴장해갖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거는 20분 내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써. 20분 동안. 막 껴서 20분 지나고 나면 호르몬이 다 쓰고 나서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20분 정도. 그러니까 20분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이완 반응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릴렉스 하느냐 하는 거냐면 부교감신경에 교감신경이 막 활성돼서 그냥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러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 영향에 있을 때 우리가 이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할머니 아주 그냥 사실 이제 저희 할머니 시댁 할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됐나? 그때 지금은 뭐 100살 많아요. 한국에도 100살 넘어서 뭐 그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호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호랑이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려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담력이 세겠어요. 그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아무리 큰 게 와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래서 뭐 들리는 설에 의하면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하고 대적했다. 그래서 호랑이가 싹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별다른 반응을 내가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신호 보내기를 중단한 지 3분 후가 되면 도주하겠다는 반응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다 없어지려면 한 20분 걸리고 아 지금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거는 3분 동안 있으면 그래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만약에 스트레스가 지금 확 올라서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3분 정도만 좀 뭐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지. 사실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을 고기를 좀 모면하는 거. 너무 힘들다. 잠깐. 뭐 이런 스탑.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연적인 회복 과정. 아까 한 20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호르몬이 지나가 한 20분. 남편하고 싸울 때 막 소리내서 싸우다가 잠깐 이거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옐로우 카드 딱 내밀고 한 20분만 좀 쉬어봅시다. 아니면 잠깐 나는 내 방, 넌 저쪽 방, 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릴렉스 호르몬이 다 지나가서 릴렉스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뭐 희망사항이죠. 이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뭐 이완 릴렉스나 메디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로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고 그래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습관화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스트레스 이완 반응은 이런 거다. 여러분이 아시면 내가 지금 3분 됐나? 20분 지나면 된다는데 20분 되니까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집에서 뭐 화가 났어. 남편하고 싸울 때 너무 힘드니까 그럼 애기하고 아들 말 안 들었어. 너 잠깐 여기 서 있어. 엄마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서 화장실 가셔서 세수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기에 주의한 거를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에 어떤 굉장한 명의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배가 아프다는 거야. 맨날 배가 아파서 이 명의가 아무리 처방을 해도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명의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분이 너는 배 아픈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냐 그러고 네가 사실은 다른 쪽이 네가 아픈 거다. 예를 들어서 안 아픈 관절이 아픈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배 아픈 거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까 배가 저절로 났다는. 그래서 명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 원인 뭐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취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우리 시할머니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은 스트레스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외부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공장 가까운 데 산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제 제가 한 40년 임상을 했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들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런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가. 아기가 부모가 공장을 하니까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럼 맨날 시끄러운 거야. 먼지도 많고.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말이 늦게 됐어요. 말이 늦어서 온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상호작용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달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뭐 직장생활에서 오는 거, 뭐 옆집 사람하고 싸워서 오는 거, 뭐 이런 아주 이 복잡한 일상들에서도 항상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부적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얘기 하시죠. 아유, 쟤는 지가 저를 들볶아.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요즘에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은 좀 많아. 청소년들 중에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적어. 말은 무슨 얘기냐. 실력은 얻는데 나는 S만 들어가고 싶어. 삼성 여기만 들어가고 싶어. 그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취직도 다 안 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거기서 오는 좌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많죠. 뭐 완벽한 거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완벽한 거.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완벽한 건 다 불안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무슨 뭐 숙제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편이 그 대학 교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집에서 있지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학생들 채점을 어쩌면 그 학교에서 그 내라고 하는 제한 기일에 아주 그냥 그 밤에 내는 거 밤에 늦게까지. 왜 그렇게 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걸 빨리빨리 하고 일찍 끝나면 되는데 끝까지 그때까지 해서 막 점수도 보면 어떻게 꼼꼼하게 매기는지 아우 나는 못한다 그랬어. 그렇게 아주 그냥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당황스럽기만 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오버웨이밍 이렇게 막 나한테 그냥 덮치기만 했지 그거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아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거였구나. 아니면 내 자신에서 오는 문제구나. 이런 거를 분리해서 보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해결돼요. 자, 스트레스 원인은 뭐 앞에서 얘기한 거 환경, 사회적 스트레스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거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 국민들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거 다 사회적 스트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줄쳐놨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스트레스 원인 중에 뭐 환경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다 많지만 내 생각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 한국 대통령 누가 되면 어때?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하고 나는 이 사람이 꼭 돼야 돼. 안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러는 거 하고는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모든 국민이 50%가 그렇게 뽑는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는 어떠냐.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됐어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취약한 거 내가 왜 취약한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네, 다음요. 자, 증상은 뭐 많아요. 그냥 심리적인 증상. 사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가 이제 뇌에 많이 영향 주잖아요. 그러면 치매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주의 집중 잘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 많으면 주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 자꾸 스트레스 주면 오히려 공부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력도 감소해. 맨날 귀에서 맹맹 돌아가는 게 엄마가 공부해 이게 귀에서 자꾸 돌아가. 뭐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는 바로 행동하고 이어지거든요. 심리라는 건 바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절부절한다.
막 여기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 오는 데만 쳐도 그러면은 그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뭐 굉장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학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심리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신체 증상을 갖게 돼요. 아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 증상 뭐 이런 것도 신체 증상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주로 소화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위는 대뇌, 제2의 대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은 데가 위예요. 자, 네, 다음. 자, 스트레스는 뭐 없을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뭐 동기나 욕구 이런 게 안 생기고 욕구나 동기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뭐냐? 적응해야 된대, 적응. 적응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거죠, 뭐. 모든 스트레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나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뭐냐, 예를 들어 승진했다. 내가 뭐 이러면 굉장히 난 스트레스 없다. 아니에요. 사실은 생활 스트레스라고 승진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불행하다거나 뭐 문제가 많이 생겼거나 이래서만 스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일에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좋기만 하면 좋겠죠, 그죠? 뭐 인간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하는 거죠. 자, 다음 제가 이걸 안 틀어놨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게 뇌하고 굉장히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장류의 뇌. 영장류는 뭐예요? 우리 인간. 포유류, 파충류, 뇌가 이렇게 다 세 가지나 큰 부분으로 결국엔 뭐예요? 이게 동물적이라는 게 동물. 우리 뇌는 동물의 뇌인데 그중에 이제 인간의 뇌가 작용을 해서 우리가 통제도 하고 인지적으로 해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 다음에 자,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생명의 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맨 초기에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뇌 다음이요. 이제 대뇌 영장류의 뇌라는 건 이성의 뇌예요. 이성의 뇌. 아마 전두엽 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에 생기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이제 포유류 변연계 여기서 아미그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스트레스랑 제일 연관이 되는 대뇌 시스템이에요. 예. 다음.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그래. 안쪽 뇌에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랑 바로 연관되어 있는 뇌예요. 예, 다음. 자, 인간 뇌의 편도체. 편도체가 흥분하면요. 바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뇌로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랑이를 딱 보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뇌로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 뇌는요. 생존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무서운 얘기죠.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을 적이나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가 그 전으로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려면 영장류의 뇌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경쟁의식이 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너무 경쟁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죄의식 받을 건 없어요. 호랑이가 와면 도망을 치던지 싸우던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스트레스도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냥 튀는 거지. 자, 그래서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로 전달돼서 자동 반응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면 자동 반응. 예. 다음이요. 자, 스트레스하고 편도체. 뇌 안쪽의 편도체에서 신호를 탁 읽어요. 그래서 신호를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 아, 얘 상대 너무 무서운 애야. 내가 괜히 여기서 얘랑 싸웠다간 나만 이거 어려워지겠어.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죠. 36개 주랭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싸워갖고 내가 이기지도 못하는 상황에 나만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아직은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을 아 얘가 나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치는데 이건 큰일 났어. 그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그 호르몬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되면 해마가 수축되거나 치매나 기억력 문제를 갖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그 전쟁이 지금 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 그럴 때 기억력 상실하는 경우 잠시 일시적인 기억력 상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내가 오늘 하루 진짜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아주 가다가 어떤 무서운 거를 봤어.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치매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어떤 거냐? 만성적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나 이런 질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자, 이건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편도체 기능을 초래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해서 어떤 거예요? 항상 모든 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 그래서 항상 경계태세야.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되게 편도체가 이렇게 기능 이상을 초래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조그만 자극이 와도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 그다음에 불안이 굉장히 커지죠. 왜?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리에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와 비슷한 소리만 자꾸만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그게 크리거다 가고 확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서 조절 문제도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편도체의 기능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강박 장애나 불안 장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 뉴욕 타임즈에 이런 표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이게 되게 이제 엄마들이죠. 스트레스 이것도 네. 자, 이거는 저 애가 지금 화났어. 저 남자애. 왜 저렇게 화났을까? 보니까 지 동생하고 엄마하고는 아주만 너무 좋아 죽겠어. 근데 자기만 안 이뻐해. 그 어떻게 얘도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다음. 자, 부모 양육 스트레스란 어떤 거냐?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갖고 자녀 출생은 너무나 이건 대단한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잘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이런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행운이죠, 사실은. 근데 그 행운을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보살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런 부모 역할하고 관련된 부정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애가 오줌을 싸다가 얼마 지나면 우리가 이제 대소변 가릴 때 아이들 보면 우리 인간은 이제 자연적으로 발달을 하고 자연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거든요. 아, 2돌, 3돌 지나면 대소변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대소변 훈련하는데도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 어머 얘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감이다. 네, 다음이요. 자, 부모 스트레스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다 그러지만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사실은 부모들이 이래. 아우 나는 괜찮은데 쟤가 뭐야.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나는 잘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애가 요구하는 거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스트레스 오죠.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뭐 그 이 직장에서 뭐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못했다, 뭐 어쨌다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와서 해요. 집에 와서 화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내면 애는 또 강아지 발로 걷어찬다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높잖아요. 그런 건 되게 양육 효능감도 떨어지고 양육 행동도 부정적이 되고 자기 삶도 떨어지고 심리적인 건강 악화가 와요. 그러면 애들은 뭐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공격성 같은 문제를 많이 행동 문제가 많이 나와요. 스트레스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편도체가 기능을 떨어뜨리면 어떤 거요? 주의장애도 오고 불안장애도 오고 강박장애도 오고 이런 장애들이 갖고 오는 것처럼 아이는 주의 집중하고 행동 문제야. 분노 조절 장애처럼 그런 행동 문제가 일어나죠. 예, 다음요. 자,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부모 요인 있고 아동 요인이 있어요. 부모 자신은 이제 긍정적으로 양육하잖아. 아, 우리 애가 나한테 즐거움도 주고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많고 그런 걸 찾으면요 스트레스 감소해요. 근데 어떤 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냐면 나이 어린 부모들은 자기도 성숙하지 못했으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경우들, 남편이 양육 지원 안 한다, 또 부모 자신이 신체적으로 좀 아프다, 또 아동 자체가 좀 발달 지연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들 상당히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지지가 사실은 굉장히 지지가 중요해요. 서로 부부가 서로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녀 기질 적합도라고 그래서 이게 궁합이에요. 궁합. 아이는 너무 산만한데 엄마도 산만해. 그거 궁합 잘 맞아요? 똑같으니까? 아니죠. 궁합 안 맞는 거야. 그럼 둘 다 난리야. 서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가 막 산만한데 부모는 좀 차분하면 그건 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하고 우리가 기질 검사 많이 하는데 그런 적합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동 자체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호작용이 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애 자체가 발달 지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아동 때문에 부모 스트레스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예,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는 애착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워. 애기가 그럼 잠도 안 자, 먹지도 않아. 그러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경우 엄마가 오죽하면 좀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 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잠을 한 달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못 자는 거죠. 까다롭고 잠 안 자고 아주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키워주니까 아이를 많이 키워봐갖고 이렇게 잘 애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애착이 안 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 자신이 우울 불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고 부부간에 스트레스 많거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관계가 좋으면 양육 스트레스는 적어요. 또 하나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또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좋다,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방안도 서로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동 자체가 사실은 이제 행동 문제가 있거나 주의산만 하면은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애는 애대로 저 오른쪽으로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걔를 뒤를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다음. 이건 앞에서 좀 이제 얘기한 것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요인 아까 이제 얘기한 건데요. 부모 요인. 이제 부모 자신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동도 건강해야 돼요. 사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엔 부모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아기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잘 보살펴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요인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요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직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 요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 자, 이제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양육 스트레스가 이걸 한번 볼게요. 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가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부모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편도체 기능의 이상으로 어떻게 본다고? 아동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내가 스트레스가 높으면 어때요? 얘가 얘 좀 잘못했어. 그리고 한 3으로 생각할 걸 자기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한 10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아동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아동 행동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너무 나를 어렵게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는 얘 행동에 대해서 잔소리를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통제를 하게 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이제 때리는 부모도 있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체벌 많이 받으면 커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부모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모가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랬어요. 자, 부모가 비정상적인 감정 조절법, 예를 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사실은 이 양육 경험을 학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육 행동은 전이 된다, 트랜스퍼 된다고 그래요. 유전이 아니라 트랜스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자기 부모한테 많이 맞은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는 똑같이 처벌해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3분의 1 정도가. 그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때렸어.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내가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한 것이 양육 방법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되면 조용해졌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하면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엄마가 나를 기분이 좋은가? 엄마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혼나고 내일은 안 혼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어때? 누구 눈치를 봐요? 부모 눈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안절부절. 아니 오늘 혼날래나 안 혼날래나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론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는 어떻게 돼요? 편도체가 과다 활성화돼 막 혼나고 이러니까 얘도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2단계에서는 부모 스트레스가 부모의 감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누구한테? 자녀 감정의 조절 문제가 와서 얘도 어떻게 돼?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가요. 자, 이제 부모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모가 감정 조절의 문제를 갖고 와서 화내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걸 학습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누구한테 또 와요? 부모한테 또 오는 거죠. 이게 도는 거예요. 부메랑이야. 돌아서 자기한테 결국에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녀는 부모 감정 조절을 학습해서 재현을 해. 화나는 상황에서 부모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 거예요.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쟤는 아빠하고 똑같이 화를 내냐.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아빠는 제가 하는 거 보면 제 엄마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모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걸 어떻게 지각하냐 하면 나한테 반항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도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정적으로 어디 엄마한테 대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정에서 이렇게 도돌이표로 왔다 갔다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럼 어디서 이걸 끊을 것인가. 이 도는 순환의 고리를 딱
끊자. 이게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해결법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끊을 거예요? 애떨을 끊으라고 그럴 거예요? 부모 스트레스 여기서 딱 끊어야 돼. 1단계에서 부모 스트레스 올라간다. 여기서 끊어야지만 도돌이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자기가 찾게 되죠. 이런 인식도 없이 아이고 화난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혼내고 야단치고 애가 또 막 화내면 저게 나한테 반항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예, 다음이요. 3단계까지 갔죠. 자, 스트레스 관리는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있어요. 외적인 건 이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할 거고, 내적인 건 뭐예요? 자기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앞에서 이런 거 썼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안정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힘들다, 애가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 부부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돼. 이런 거야. 부부 맨날 싸웠어. 엄마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둘이서 맨날 싸우고 애는 어때요? 맨날 그거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걔도 불안하죠. 부모가 싸울 때 날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 뭐 온갖 그런 그 불안이 아이한테 생기고 주의산만 해주면 그게 또 어떻게 부모가 또 얘 또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그 상담도 뭐 임상에서도 많이 했지만 또 저도 살아보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부부관계예요. 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다 잊어버리시래도 부부관계. 내가 어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부관계 이전에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신건강은 어떤가? 그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있을 때 어떤 게 들어와도 내가 거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부부관계를 참 그 생각을 안 해. 쟤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는 누가 생겼어요? 부부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있고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여기 보잖아요. 자녀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하라는 거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 누구 다 뭐 better parent 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다 부모들의 기대죠.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거죠.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포유류의 뇌, 뭐 이제 파충류의 뇌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편도체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이렇게 전전도역, 우리 영장류의 뇌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 이게 어려워요. 자, 다음. 자, 인지적인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전전도역을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면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유 없는 불안이나 분노 그냥 왔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말고 왜 그렇지? 요것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아주 그냥 이 분노 이런 사람은 조금만 자극해도 그냥 반응, 그냥 반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 훈련이나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하죠. 자, 전전도역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건 뭐냐? 이성적으로, 언어적으로 판단력을 사용하라. 그래서 뒤에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감정 표현을 화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래도 언어로 좀 표현하는 것. 기분이나 감정. 막 이럴 때 엄마 지금 너무 화났어. 이런 것들 감정으로 화났어 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같은 거 써보세요. 오늘 막 너무 아이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기 쓰는 거 저는 진짜 추천해요. 저는 양육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쓰는 그냥 그런 일기는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고 걔가 그렇게 한 게 나는 이해가 안 됐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대개 부모들 만나면 양육 일기를 한 일주일 동안 써보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얘가 어떻게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내 감정은 어떻고 이거 쭉 쓰라 그러면 왜 그걸 쓰라 그러겠어요? 우리 앞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아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잘 찾아보니까 한 가지 잘하는 거 찾았다. 이거가 100점이에요. 100점. 한 가지를 찾는 게 100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는 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10가지 잘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높이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좌절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를 찾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그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그 옛날이거든요. 한 30년도 됐어요. 거기 텔레비를 봤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 아이인데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막 찾고 하다 뭘 찾았냐? 지금은 우리도 개도 많이 키우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개를 키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걔가 강아지 목욕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찾았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너무 행복해. 강아지 목욕시킬 때. 그래서 그런 목욕시키는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녀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찾으면 누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겁죠. 엄마가, 부모가. 아, 우리 애도 저렇게 잘하는 게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주의조절법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거 좀 노력을 해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하는 것 좀 이런 것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거 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너 기분이 어때? 그러면 아이하고 이제 어떤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그럴 때 이제 둘이 좀 이제 확 하고 나서 좀 차분해졌어. 20분도 지나고 오늘 하루도 지나고 내가 어떤지 이제 반성하잖아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우리 애한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들이 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 그럼 그럴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 그럼 자, 너 오늘 기분이 어땠어? 아이 여기 그림 나오는 거는 이제 아이들용이에요. 애들용. 그럼 재밌잖아요. 문어가 되는지 뭐 거북이가 되는지 이런 거. 오늘 기분이 어때? 너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짚어서 아이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로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럼 얘는 화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 보면 막 즐거워져.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도 그런 그림은 아이들에게 좀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도 하시면 되고 부모님 다 하셔도 돼.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얼굴도 이제 아동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을 때 학교 갔는데 어땠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어떤 거가 네 얼굴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나는 오늘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불안이 심하면. 이런 것들 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으니까 좀 찾아서 다운받아 갖고 활용해 보세요.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 오늘 기분 확인하기. 자, 여기 보면 각성이 높은, 각성이 낮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니 오늘 아빠 되게 화났어. 빨강색이야. 근데 뭐 아빠가 빨강색인데 뭐 즐겁겠어요? 그죠? 아이고 힘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이 어떤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상당히 내 기분뿐만이 아니라 나는 오늘 좋았는데 우리 아빠 왜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내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얼마나 되는 나 전문가한테 갈 수준이야?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검사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네, 다음.
자,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요거만. 아비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 양육 스트레스 요 책 이거를 만든 사람인데 그런 양육 스트레스는 자, 부모의 특성, 우울한 사람이냐, 또 능력감이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롤 자기 역할을 잘 제한이 되느냐, 그다음에 어태치먼트가 잘 안 생기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냐. 또 하나 오른쪽에 아동이 적응을 잘 못하느냐, 내 말을 잘 안 듣느냐, 너무 뭘 해달라고 그러느냐,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너무 산만하냐, 그다음에 엄마에 대한 부모한테 그래도 난 엄마 나 오늘 있잖아 친구랑 잘 놀았어 너무 재밌었어 이런 레인포스먼트 아니면 또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100점 맞아요 좋아하죠 뭐 100점 그러면 야 좋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스트레스 온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환경에서 오는 거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페어렌팅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제 아동의 문제가 있는가, 부모가 문제가 있는가, 생활 스트레스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 첫 3년 동안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나 행동 발달, 또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 결정적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는 결국에 사회성이에요. 부모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면 이래 아우 친구랑 어떻게 놀려 친구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부모 자녀 관계가 안 되면 사회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자,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크게 아동, 부모, 일상생활. 그래서 아동은 애가 적응을 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부모들이 다 기대하고 가는데 맨날 울어 안 간다고 그래. 적응이 어려운지 요구를 너무 많이 해. 뭐든지 이거 해줘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이래서 장난감 아준 적 장난감 가게야. 그다음에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해. 주의가 산만해. 그다음에 뭘 엄마가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럴 때 안 해. 그다음에 엄마한테 보상이 안 돼. 자, 그다음 부모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우울해. 그리고 유능감이 떨어져. 나는 애를 이렇게 못 키우지. 내가 회사 다닐 때 일은 잘했는데 애 키우는 게 너무 안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애착이 안 생겨. 나 배우자 관계가 너무 어려워. 부부관계. 저는 앞에서나 끝에서나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립돼 있어. 어디 안 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건강이 조금 안 좋고 역할이 제한돼 있거나. 이런 아동 특성, 부모 특성이 양육 스트레스 요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상 스트레스. 이거는 부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은 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거는 다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 특성 여기 요 앞에 전에 거만 좀 볼게요. 그 전에 네. 이건 이제 크게 부모 스트레스 특성이 성격 자체, 본인의 성격 자체에서 오는 게 바로 병리적인 요소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울해서 유능감이 없다 생각하고 애착이 안 생겨. 아이한테 애착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수준에 기여하는 게 부부관계, 배우자 관계, 그다음에 고립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부모들이 부산에서 계속 살았어. 어머니가. 근데 결혼해서 서울에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서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양육 스트레스 굉장히. 그다음에 건강 역할 제한. 이런 부모 특성 여러분이 아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어디서부터 받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다 봤더니 나 우울하지도 않고 애기도 잘 키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애기도 이뻐. 근데 보니까 사실 애가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 애도 안 이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 우리 남편하고 진짜 관계 너무 안 좋아. 막 이러면 이 중에서 내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 부모 양육 스트레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네,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일상생활 스트레스 요거는 요거 이제 우리가 점수 낼 때는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 악화시키는지 전반적 상황적 스트레스. 여기 보면 이런 거는요. 이혼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높아지죠. 그다음에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실직하거나 승진해도 그거예요. 스트레스 높아져요. 그다음에 학교를 입학해도 그래. 그다음에 주변에 친척이 사망하거나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양육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족 상호작용 문제가 증가하는 거죠.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보면은 총 스트레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 합쳐서 보면 아동 영역하고 부모 영역만 합쳐서 우리가 총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고요. 일상생활은 그냥 부가적으로 그 문제가 더 이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높여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부모, 아동 다 합쳐서 봤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가 총 스트레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총 스트레스를 보고 나서 또 뭘 봐야 돼요? 애 때문에 그런지 나 때문에 그런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애가 나를 너무 양육 역할을 어렵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 때문에 더 문제가 애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몇 가지 영역이 또 있었잖아요. 애가 너무 요구가 많아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은지 행동 문제가 많은지 또 엄마한테 어떤 보상을 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건지는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 영역은 부모 자녀 관계가 이제 부모 역할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가 부모 자신이 우울한지 이런 것도 봐야지 되고 부모 자체 경제적인 것도 봐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합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부모 양육 스트레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 스트레스라 그래서 내가 아이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도 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다 합쳤을 수도 있고 아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내 문제는 적을 수도 있고 내 문제가 더 커서 아이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피지기라고 나를 알아야 돼. 그거의 관점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지금 한 10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가를 좀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끈질기게 얻고자 한다. 요구가 막 심한 거야. 안 해주면 막 뒤집어 엎어져. 이런지 그러면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5점 척도해서 자기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수를 다 더해서 아동 영역의 총 점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또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라 나를 지치게 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주의 산만이거나 행동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주죠. 자,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혼란스럽고 주의가 쉽게 분산된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아이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 다 주의 집중 행동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는 한 가지 장난감을 갖고 10분 이상 논다. 10분 이상 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점수가 이제 나중에 우리 거꾸로 채점하는 거고. 자, 우리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산하다. 자, 우리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활동적이다. 우리 아이는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할 때 허우적거리고 발길질을 한다. 우리 아이는 무언가를 원하더라도 쉽게 관심, 요거 갖고 놀다, 저거 갖고 놀다 이런다.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거의, 기뻐하다는 건 뭐야? 나한테 보상을 안 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검사의 항목이에요. 이건 주로 여기서는 아동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 특성. 네, 이런 검사라는 걸 아시고 이게 우리 아이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가 더 큰지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인지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이게 스트레스야. 어떤 때는 아주 약하게 왔다가 어떤 때는 큰 거가 왔다. 계속 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다를 없애야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웨이브를 스탑할 수는 없어. 파도를. 그렇지만 우리가 서프, 우리가 이 파도 타기를 배울 수는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스트레스 관리요법 인지 행동은 이런 생각, 뭐 완벽주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 신체 조절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복식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근육 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완 상태를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거. 이제 신체 조절 기법에 대해서 뒤에서 할게요. 네, 다음이요. 자, 스트레스 이완 치료라고요. 독일의 의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1932년도 아주 옛날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다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죠. 구성과 훈련. 네, 다음. 자, 그 다음이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 더 쉽게 네, 여기 단계별 아니 그 전에 단계별 연습 그 전 슬라이드요. 네, 1단계, 2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오른팔이 무겁다. 이제 제가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요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돼. 그 다음에 2단계는 오른팔이 따뜻하다. 이 따뜻하는 거를 실제로 뭘 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혈관이 이완돼 혈행을 촉진해. 그 다음에 3단계는 심장이 고요하고 힘차게 뛴다. 그러니까 심장 박도를 조율을 해. 막 지금 뭐 흥분돼가고 이러다 그러면 요 단계. 4단계는 호흡이 고르고다고 호르고 고요하다. 그래서 호흡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복부예요. 복부. 신경, 태양신경이 따뜻하다. 그래서 복강의 이완이나 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맨 6단계가 이마가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 네, 이런 것. 그 다음 단계가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다 의자에 앉으셨을 테니까 침대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뭐 이건 화상이니까 들어놓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자 지금부터 다음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금부터 실습할게요.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자 이제까지 이제 들으신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까지 들으신 거 스트레스다 어쩌다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요 우리 장 소장님한테 이 부모 양육 스트레스 이 강의 준비를 좀 얘기를 듣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스트레스라는 제목 있는 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예요? 이거 다 하고 나니까 저 스트레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자 이제 의자에 아주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주변을 좀 조용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편안하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자 편안하게 몸을 좀 이완시키고 어깨도 좀 이렇게 풀고 네 이렇게 좀 풀고 뒤로도 이렇게 하고 이제 1시간 넘어가고 피곤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한 3회 정도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 제가 하는 지시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심장이 고요하고 힘차게 뛴다. 심장이 고요하고 힘차게 뛴다. 심장이 고요하고 힘차게 뛴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호흡이 고르고 고요하다.
호흡이 고르고 고요하다. 호흡이 고르고 고요하다. 호흡이 고르고 고요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다. 자, 양손으로 가볍게 가슴을 두드리시고 어깨 돌리시고 두 팔을 만세하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 5분, 6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집중이 되셨나요? 네, 요거는 집중하는 시간, 집중. 내 몸에 집중하는 거죠. 요게 기회가 되면 그 스트레스 이완치 아우토겐 트레이닝 어디든지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내가 이게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하면은 요거 지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자, 이거 다 보시면 뭐예요? 명상, 명상. 뭐 요새는 뭐 어디든지 명상, 명상. 네, 다음. 자, 이거는 뭐 MBSR이라고 윗바사나 명상이에요. 네, 다음. 자, 이게 명상하는 프로그램. 아마 미국에 굉장히 지금 아주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명상 프로그램. 네. 자, 여기 보세요. 드디어 애기도 메디테이션 클래스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명상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걸 환영합니다. 애기도 해요. 네. 네. 이거 저기 넷플릭스에 보면은 헤드스페이스라고 명상이 필요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라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 보세요. 네, 다음. 다음. 네. 이제 여러분이 그 아로마 세라피라고 향기요법 있잖아요. 이게 식물의 향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 몸과 마음의 균형 회복시키고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하는 자연요법이에요. 자, 요거 다음 그림형. 다음. 네, 요거 아마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아로마 세라피,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좀 뭐 어깨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관절이 아프거나 이럴 때 이제 이게 6가지고 이게 오일이 자연 오일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향기도 좋고 종류가 많잖아요. 티트리,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라벤더, 오렌지, 유칼리톱스 이렇게 해서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찾으세요. 저는 라벤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라벤더가 되게 심리적인 안정이나 수면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그 오일을 좀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이제 양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한 뭐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볼 같은 데다가 그거를 쏟고 그다음에 이런 라벤더나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한 대여섯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향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에다가 그 코코넛 오일에다가 이 향기 아로마를 섞은 걸 가지고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여기 이제 향기도 맡고 내 무릎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무릎에도 해주고 더 좋으면 아빠가 남편이 해주면 더 좋고 또 엄마가 해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 관계가 사실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꼴도 배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 오늘은 내가 눈 딱 감고 한번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아로마 세라피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 하고 나서 서로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차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자 커피 한잔 하시고 조용히 서로 두 분이서 좋은 그 관계를 가지시면 되죠. 좋은 환경을 갖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촛불 켜놓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좋은 그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시면 되죠. 이런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완 스트레스 반응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MBSR 그 명상은 뭐 넷플릭스 찾아봐서 거기서 하라는 지시대로 하시면 여러분 도움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아로마 세라피.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내가 난 이거 했더니 마음이 더 편하고 안정이 되더라. 그런 거 하나 정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강의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Q&A 넘어갈 텐데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꼭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었던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이제 Q&A 창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질문 기다리는 동안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는 오늘 강의는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누구에게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또 남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녀를 남들보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원천적으로 그 기대에서 한계가 그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모님들한테 베이스에 깔리는 좌절감이랄까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요인 설명하셨는데 아이가 가진 특성이 그 큰 요인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 만나셨을 텐데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이제 뭐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이제 발달 지연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수용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서 오는 좌절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양육일기 쓰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양육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찾으려면 먼저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 어떤 장점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를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 찾는 거 그런 데서의 그 보상이 오는 거죠. 그런 데서의 보상이 오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첫걸음이 되는 거죠. 아이를 다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그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가 시작이 돼서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 자체를 받아들여.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어떤 치료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냐면 부모를 실제 치료 장면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치료하는 장면에서 그 전에 이제 치료자하고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로 하여금 이제 다시 뭐 원에이미러나 이런 데서 보게 하죠. 아, 보니까 우리 애가 집에서는 잘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선생님하고 굉장히 잘하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아, 우리 애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어떤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연구원 할 때는 부모를 직접 들어오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치료자하고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부모하고 해서 부모님이 집에 가서 그것만 하라는 거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런 상호작용에서 뭐가 와요? 나도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그런 데서 아이하고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런 거로서 엄마하고 관계를 시작하면 좀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앞에 질문 중에 아까 그 부부관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협조를 안 해서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가 네, 예, 커지는 예.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처음부터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부부 관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은 뭐 거의 무슨 응?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왜 그런 왜 감정 표현하고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음,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게 도움 되죠. 그래서 음, 남편하고 처음부터 왜 안 봐줘?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감정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여보, 오늘은 좀 얘기 좀 해볼까?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좀 해주셔야지. 이제 기분을 좀 풀어줘야지. 아, 난 너무 막 화가 먼저 나는 거야. 무슨 음, 아로마고 뭐고 간에 난 하기도 싫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누가 변하겠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일 돛 닦는 일이에요. 매일 돛 닦는 일. 그래서 어떻게 아, 그래. 저 오늘 강의 들었는데 그 아로마 세라피라는 거 하더라. 자, 그래서 슬쩍 오늘 요새 너 다 그러지 아빠도 나 어디 아파 어디 아파 뭐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 뭐. 그래, 그러면 있잖아.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아로마 세라피라는 게 있어. 내가 한번 해주지. 그도 받았거든. 자, 요 중에서 그럼 당신 어느 색깔, 어느 냄새 좋아? 뭐야? 어느 거 좋아? 티트리야? 뭐야? 그래가지고 해주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해? 그게 누구야? 결국에 나를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닦아야지. 그래서 해주면 어떻게? 서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 남편한테 여보, 그럼 우리 오늘 있잖아. 거기서 배웠는데 뭐 그림 같은 거 갖고 뭐 얘기하더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또 해서 자, 오늘 어땠어? 어떤 기분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대화를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처음부터 뭐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나 들었거든. 내가 말이야 그래도 애기 잘 키워야 되잖아. 그러려고 내가 이거 들었어. 그랬더니 오늘 그런 얘기 해주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남편도 뭐 열심히 하는 거긴 하는데 나도 좀 뭐 그러면 또 뭐 싫다 그러겠어요? 마사지 해준다는데 뭐 너무 싫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담을 받아야지. 네. 도움 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제가 해봤던 이런 방법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안 해요. 제 경험이나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사람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100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딸려 있어요? 나한테 딸려 있어. 내가 그거를 받아서 내 것으로 해서 내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네, 여러분한테 달린 거지 저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해볼까? 이런 거 음, 본인한테 달렸어. 음, 음. 박사님이 해보세요. 여러 가지 팁 주셨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 그 부모님들 자녀 키우시면서 큰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문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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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사용 조절 때문에 좀 예. 힘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아이디어가 그거 뭐 있으시면. 한국 아시잖아요. 한국 IT 강국이라고 뭐 더 하죠, 더 해. 음, 스마트폰,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세 이거를 뭐 못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좀 조절도 이렇게 해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하지 마라 이런 전에 먼저 부모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어떤가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독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두세 달, 이세 삼세 때 이런 통제, 자기 조절 이런 게 안 되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난 이런 중독만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no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게 부모하고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가를 지금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보는데 아이 첫 번째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갖고 그것도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요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조절이 되면 뭐 게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할 거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여기에만 몰두돼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그 게임 중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보는데 첫 번째 저는 지금 현재 뭐 3시간 하느냐 4시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가 부모로부터 애착이나 뭐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예요. 날아가는 새. 날아가서 거기 가서 꽂힌 거예요. 게임에 가서 꽂혀. 왜? 거기 갔더니 아주 자유야. 그 속에선. 내 맘대로야.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계속 통제만 해.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좋으면 그 날아가는 건 안 해. 어떤 애들은 보니까 이렇더라고. 식구들이 다 놀러 가도 자기는 안 간대. 거기서 뭐 하냐 했더니 집에서 공부한대. 무슨 공부하겠어요? 게임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전에 가족이나 관계가 좋다 그러면 이제 놀러 가자. 우리 갔다 와서 해. 그러면은 딱 알아서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2시간을 정한다, 4시간을 정한다, 토요일 날을 해라. 사실은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네. 네. 그리고 관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애들이 그 게임을 안 하면 친구하고 관계가 안 돼. 다 게임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집에 들어오면 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핸드폰을. 집에서 들어와서는 핸드폰 없는 시간 이래갖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그것만 없애면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가족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보셔야 돼.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돼. 네가 지금 야, 너 그 게임하는 거 그러고 이제 우리 게임 하는 거를 걔 방에서만 하게 하면 안 돼요.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서 거실에다가 갖다 놓게 하거나 거실에서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고립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고 또 하나는 엄마도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는 막 수다를 떨면서 그다음에 애 떨어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나도 이제 엄마도 갔다 오면 핸드폰 여기다 놓을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여기다 놓고 우리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뭘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게 뭔지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마라의 관심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맨날 하지 마라 또냐 이러면서 자기도 또 막 무슨 뭐 크래프트인지 뭔지 막 게임하고 있어. 되게 그렇죠. 부모들도 요새는 다 해. 젊은 부모들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는데 애가 하면 못하게 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부터 하지 말고 만약에 안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면 아이한테 관심 주는 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 자, 오늘도 이런 거 하는 거야? 야, 너 이 게임 뭔지 내용 좀 얘기해 줘봐. 이게 뭐야? 야, 엄마 너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것도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해. 잘한다고 그러면 더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아빠가 말이야 나한테 막 관심 있어.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그러네. 이런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음,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되게 네, 또? 좀 게임 문제, 아니,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아이들 행동 조절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웨비나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네네.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 좀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열강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주신, 예, 수고해 주신 박남규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